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이거 요즘 이제 역사 이야기 시리즈로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별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목하여 비운의 역적입니다. 근데 역적이라는데, 타이틀은 항일 영웅이요. 와우, 역적과 영웅이라는 이 안 어울리는 두 개의 조합이라니 좀 신기하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 무정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정말 흑역사로 묻혀진 이름이죠. 지난번에 소개드린 그 진짜 김일성 장군처럼 뭔가 되게 아쉬우면서도 또 이자는 또 저지른 짓이 워낙 명백해서 실드를 쳐줄 수 없는 그런 흑역사가 또 있기도 해서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흥미있는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제가 10살 때였나? 한 초등학교 3학년쯤에 이제 부모님께서 사주신 국사 만화책 시리즈가 있었어요. 웅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애니메이션 한국의 역사인데 유명한 역사학자 변태섭 박사의 감수를 받은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들어 있으실 거예요. 이 보시면 쭉 나오는데 20년이 넘은 그 책이지만 지금 나오더라도 자녀들 역사 교육에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정말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책 표지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 일본 이 원시 시대 거기 나오는 이제 소년화가 맨 마지막에 18권 마지막 편에 나오는 대학생을 빼면은 전부 역사 위인들이에요. 광개토대왕, 원시인 소년, 계백장군, 장보고 장군, 광종, 고려 광종임금, 김윤후 장군, 신돈, 정도전, 그리고 태계 이황 선생, 그리고 정약용, 그리고 민비, 김옥균, 전봉준, 한용훈, 만해 한용운 선사, 그리고 김좌진 장군, 그리고 조선의용군 사령관.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조선의용군 사령관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리고 하지 중장, 그리고 대학생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원신 소년과 마지막 편의 대학생은 뭐 수미 쌍관인지 둘 다 이름이 없는 것에 그런가 보다 해도 얼마나 역사 인물인데도 이름이 없는 한 사람, 제가 16권 표지에 나오는 이 조선의용군 사령관입니다. 자, 16권 그냥 표지에도 이 그 전면 표지에도 이 조선의용군 사령관은 이 수염으로 포스를 뿜어내면서 진짜 멋지게 나오는데 역시나 이 등장인물 소개에도 이 조선의용군 사령관이라고만 나오고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왜 이런 대단한 사람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 되게 의아스러웠거든요. 이번에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좀 더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어떻게 저런 대단한 사람이 철저하게 잊혀지고 묻힐 수가 있나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애니메이션 한국의 역사 16권에는 중국 화북 지역에서 활약한 조선의용군의 모습이 나와요. 근거지인 태항산 일대를 공격해온 일본군 4만 명을 불과 3천 명의 병력으로 격파한 후 이어서 재차 쳐들어온 일본군 6만 명을 쳐부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두 번째 전투는 일본군 병력 6만 명의 전투기까지 동원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독립전쟁 사상 군단급이 넘는 규모의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는 조선의용군의 태항산 전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만주 독립전쟁의 첫 승리인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가 대대급 규모의 일본군을 상대하여 격파한 전투이고 흔히 독립전쟁 사상 최대의 승리로 알려진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또한 일본군 한 개 사단을 상대로 승리한 전투인데 사단급을 넘어 군단급에 달하는 대규모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게 굉장히 뜻밖이었거든요. 궁금증을 안고 지내던 중 중학교 때 도서실 사설을 하면서 도서실에 있는 만화책 한 권을 제가 읽게 됐어요. 찢겨진 붉은 깃발. 박헌영과 남로당. 남로당 수괴 박헌영의 일대기를
이제 그를 추종하는 주인공 남녀의 삶과 함께 그리고 있는 반공 명작입니다.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인생과 김일성에 의한 배신, 비참한 최후,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두 남녀의 인생을 담은 정말 뛰어난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 정권 수립 초기의 북한 모습을 그린 장면이 이채로웠는데, 평양 길거리에 박헌영 동지 만세라고 써붙여놓은 것을 뜯어내고 김일성 장군 만세로 바꿔치겠는데, 그걸 다시 뜯어내고 김두봉 만세, 무정장군 만세로 바꿔치기 하고,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박헌영 동지 만세로 바꾸는 이런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북괴 정권 초기의 집단 지도체제의 양상과 각 파벌들이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한 번에 묘사한 거였는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 무정장군이라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북괴 땅에서 장군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자는 초대 돼지 그 혹부리 김일성이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장군이 있었다는 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자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된 건 고등학교 때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였는데, 마오쩌둥, 즉 모태동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홍군의 대장정에 참여한 조선인 간부 무정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산시성에서 예난까지 12,000km에 달하는 대장정은 중국 공산당의 전설의 레전드죠. 10만 명이 출발해서 7,000명만 살아남아 예난에 도착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정수분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대장정을 마치고 살아남은 간부들 중에 한 명이 무정장군인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대장정에 참여한 조선인 간부라 되어 있지만 그 살아남은 7,000명 중 유일한 조선인 간부였습니다. 훗날 무정은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한 후에도 처형이나 수용소 감금 등의 악형을 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대장정에 참여한 개국공신을 그렇게 했다가는 중국 공산당의 얼굴에 빡큐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김일성도 차마 그 정도 폐악질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무정의 이름이 교과서에 등장한 것 자체도 그 교과서가 좌파 교과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과서에서조차 그는 중국 공산당의 조선인 간부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뒷부분에서 김일성의 숙청사를 설명할 때 6.25 전쟁 때 숙청된 인물로 한 번 더 언급되지만, 그런데 의외로 10세는 가까운 데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도서실에 뜻밖의 귀한 책이 있었고 매우 감명을 받아 따로 구입하여 소장하게 되었는데, 그 책인즉슨 조선의용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학철 선생이 집필한 김일성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라는 책입니다. 조선의용군 출신의 항일전사이며 북한으로 간 후 함경북도 도당위원장, 소비조합 부위원장 및 김일성의 첫 번째 비서실장을 지냈던 고봉기라는 사람의 체험기를 김학철 선생이 그의 구술을 받아 집필한 거였어요. 자,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구하기 힘든 레어템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및 직후의 사회상과 시대상, 당과 정권 내부의 알력 다툼을 비롯해서 정말 귀중한 자료들이 담긴 명저예요. 북한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그 정도 진짜 뛰어난 작품입니다. 짜잔. 본 게시 탐정의 컬렉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센터에 자리 잡고 있죠. 여기 이 컬렉션 중에 하나 지금 사진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어디라 1.21 사태 때, 그러니까 1968년에 그 청와대를 기습했던 그 무장공비 중 한 명이었던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했던 그 김신조 목사님의 수기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그 책도 있어요. 저한테 여기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 책은 칼기 폭파범 김현희의 회고록이죠. 이 책의 집필자는 김학철 선생, 구술자는 고봉기입니다. 고봉기는 연안파와 소련파가 김일성에게 맞섰다가 된서리를 맞은 1958년에 8월 종파 사건에 연루되어 숙청되었다가,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정정할게요. 이게 8월 종파 사건 자체는 1956년에 있었지만 연안파와 소련파가 완전히 숙청된 거는 1958년까지입니다. 한 2년 정도 동안 이제 숙청이 이어졌어요. 이 사람도 이제 그때 연루돼서 숙청되었다가 1959년에 감옥에서 나와
소비조합 부위원장이 임명된 후로 행적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따로 이제 최후를 맞았으리라는 추측만 해보고 있죠. 고봉기의 유서를 통해 나타나는 무정의 모습은 김일성을 향해 장군 웃기시네. 졸개 변놈 될 것 아니다. 겨우 소련군 대위계급장 하나 추서 단주제. 장군은 개뿔이라고 갈구는 참으로 패기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책을 통해 저는 애니메이션 한국의 역사 16권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던 그 조선의용군 사령관이 요 사람, 조선의용군 사령관, 이 사람이 바로 무정장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명은 김무정이에요. 근데 성을 떼고 무정이란 이름으로만 활동했대요. 1904년생이고 함경북도 청진생, 1923년에 중국으로 망명해서 보정군관학교를 마치고 25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1934년에 대장정에 참가했죠. 그러나 최초의 군생활을 국민당 정부군인 국민혁명군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좌까지 진급해서 이제 포병연대장을 지내다가 팔로군 즉 중국 공산당 홍군으로 넘어가 포병사령관에 올랐죠. 이 양반의 포술 능력이 거의 신기에 가깝답니다. 달리는 차를 조준기 없는 박격포로 맞췄대. 포술의 기본인 고등 수학도 몰랐지만 엄지손가락으로 각을 잰 후에 곧바로 포를 쏘아 맞출 정도로 도가 트인 능력자였습니다. 이 당시 홍군에서는 팔로군에서 포를 쏠 줄 아는 사람은 모택동과 김무정뿐이다 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독소전쟁이 발발해서 소련 측에서 김무정을 포병 지휘관으로 초빙하려 하자 우리한테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극구 거부했었죠. 모택동이. 팔로군 총사령관 주더와는 호형호제, 훗날 중공군 사령관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 공산당의 전쟁 영웅인 펑더화이, 즉 팽덕회와는 서로 중매를 서줄 만큼의 절친이었으니 당대는 물론 지금도 무정장군은 중국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941년부터 중국 혁명만이 아니라 조선 해방에도 참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김두봉과 함께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 팔로군 내 조선인 부대인 조선의용군의 사령관이 되었는데 중일전쟁 당시 팔로군이 모택동의 지령으로 항일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조선의용군은 항일전에 적극 나섰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은 모택동의 홍군이 아니라 장개석의 국민혁명군입니다. 모택동의 방침은 7분 발전, 2분 응수, 김응수가 아니라 1분 항일로 역량의 70%는 공산당과 홍군의 전력 증강에 투자, 20%는 국민혁명군을 상대하는 데 쓰고 10%만 일본군과의 항전에 사용한다는 참으로 쓰레기 같은 발상으로 이로 인해 8년간의 중일전쟁 전체를 통틀어 홍군이 일본군과 대부대 전투를 벌인 건 단 한 번 백단대전뿐이었습니다. 그조차 쓸데없이 전투를 크게 해버려 전력을 까먹었다고 그 전투를 지휘했던 명장 팽덕회가 도리어 모택동에게 개쌍욕을 먹었죠. 모택동은 중국 입장에서도 역적놈입니다. 예? 참고로 우리가 흔히 국민당군 또는 국민정부군, 국부군이라 칭하는 장개석의 국민당군대의 정식 명칭은 1911년 신해혁명 이래로 중화민국 국민혁명군입니다. 혁명군이라는 호칭이 마치 공산군을 예상시키지만 엄연히 장개석 군대의 명칭이에요. 우리 국군으로 치면 1야전군, 2야전군 하는 대부대 편제의 명칭이 뭐 1로군, 2로군, 그러니까 딜로자를 써서 로군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1차 국공합작 이래 공산당의 홍군이 국민당의 지휘 아래 편입되어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재편성되었기에 이 시기에 홍군을 이끌어 8로군이라 칭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통일 후 북괴군이 대한민국 국군 제4야전군으로 재편성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이 8로군이란 용어의 뜻을 알겠죠 이제? 예? 어쨌든 백단대전에서 팔로군에 의해 개피를 본 일본군이 팔로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에 나섰고 팔로군은 이에 대항하여 반소탕전을 펼쳤는데 결국 일본군의 공세에 밀려 팔로군 부참부장 좌권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하여 철수했습니다. 철수하는 팔로군의 후위를 맡아 지연전을 펼친 팀이 바로 무정장군의 조선의용군이었습니다. 불과 3,000명의 병력으로 1회전 4만 명, 2회전 6만 명의 일본군을 맞아 싸워 승리를 거뒀던 이 전투가 바로 태항산 전투였죠. 항일 무장투쟁사상 최고의 공로지만 이건 조선의용군이 독립무장세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홍군의 휘하부대로 전투를 벌인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래서 우리 역사에서 지워진 것일지도 몰라요. 정말 씁쓸한 일인데 무정장군의 조선의용군과 맞서 태항산 전투에서 일본군을 지휘했던 사령관이 홍사익 중장이었습니다. 항일 독립군과 일본군 전투인데 일본군 사령관이 조선인이었다. 참 식민지 조국의 씁쓸한 현실이라 하겠어요. 이 전투의 승리는 그야말로 전설의 레전드가 됐어요. 중국 각지에서 뜻있는 조선인 청년들이 모여들어 마침내 1945년에는 그 병력 수가 4만이 넘는 대부대가 됐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뜻있는 조선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니 이제 조선족 부대죠. 쉽게 말해서 일본이 패망하고 그 병력들이 이끌고 조선으로 귀환하려 하자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네. 일본 패망 직후부터 시작된 장개석 정부와의 국공내전으로 인해 조선의용군의 장병들은 귀국하지 않고 내전에 투입된다는 중국 공산당의 지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결국 조선 독립동맹을 중심으로 한 김두봉 등 간부들만 먼저 조선으로 귀국하였고 4만 명의 조선의용군은 그대로 중국에 남아 국국내전에 참전하였으니 손발 같은 군대와 무기를 고스란히 대륙에 남겨두고 맨몸으로 귀국하는 그들 연안파의 운명은 거기에서부터 그늘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장군의 이름값은 높았어요.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아 만세를 받은 네 사람이 김일성, 박헌영, 무정장군, 김두봉이었을 만큼 위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일단 김일성과 더불어 장군 칭호를 달고 다녔던 것만 봐도 알만했어요. 심지어 김일성을 면전에서 깔고 뭉갤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인물이 이 무정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정장군은 정치적 세력은 전년전무했습니다. 군사적 능력은 뛰어났지만 북괴군과 북괴 정권 당 모두가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의 동무되었던 겁니다. 같은 연안파에서도 패가 갈려서 무정장군을 지도자로 옹립하려 들지 않았어요. 더더욱 그의 야망과 달리 상황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중국에서 그를 밀어주려 했지만 소련에서 김일성을 강력히 밀면서 중국 측의 서포트는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입북 당시에 조선공산당 제2비서로 임명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후 민족보위성 부상,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인민무력부 부부장, 그리고 북괴군 포병 담당 부사령관, 북괴군 포병지휘국장, 포병사령관 등 그렇게 높지 않은 직책들만 역임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히틀러 수염이 트레이드마크. 이런 포스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이 양반의 직책은 나날이 내리바뀌었고 6.25 전쟁 직전에는 아예 야전 부대로 그냥 전출돼버렸어요. 이 훈련소 사령관에 임명됐다가 이 지휘소 사령관을 거쳐 북괴군 2군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중원 천하를 누비던 장군이 겨우 중장 계급의 군단장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꼬우면 대한민국으로 올 것이지 그렇게 누가 북한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호호. 내가 이러려고 공산당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울 테다. 이 시점에는 1949년 국공내전의 종전과 더불어 무정의 옛 동지들인 조선의용군 4만 명이 대거 입북하여 북괴군에 편입된 상태였습니다. 이 양반의 어깨가 분명 든든해졌을 테지만 하필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터졌다는 게 아쉬울 노릇입니다. 일본군 군단급을 경멸한 최고 최강의 항일 명장 무정장군을 맞아 싸우며 대한민국 국군은 사력을 다한 항전을 펼쳤는데 특히 낙동강 방어선 와중에 벌어진 영천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며 낙동강 전선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장군의 저력은 대단했어요.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그의 부하였던 북괴군 육사단장 방호사는 무시무시한 기동전을 구사하여 무려 1950년 8월에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뻔했습니다. 오미 선상님. 요 역적놈이 바로 북괴군 육사단장 방호산이라고 하는 쓰레기놈 되겠습니다. 역적놈의 새끼. 무정장군의 부하이자 북괴군 육사단장 방호사는 하여튼 여기나 저기나 육사단들이 셌나봐. 6.25 전쟁 통틀어 북괴군의 최고 전술가이며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가장 큰 위기에 몰아넣었던 원흉이었죠. 입북 직전에 조선의용군으로 편성된 중국 인민해방군 166사단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부대를 고스란히 이끌고 입북하여 북괴군 육사단장 666이요. 그의 부대는 개전 직후 옹진반도와 해주의 국군을 패퇴시키고 개성을 함락시켰다. 이어서 개전 2일 만인 6월 27일에 김포반도를 점령하고 전 북괴군 중 제1착으로 한강을 도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사단은 쾌속의 전격전을 수행하여 한강부터 진주까지 전력을 거의 온전하게 유지한 채로 밀고 내려오는 엄청난 기동을 펼쳤고
국군과 유엔군의 주력이 낙동강 북쪽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비어있던 서쪽을 제대로 찔러 마산까지 쳐들어왔으니 만약 1950년 8월 2일에 마산 전투에서 미 25사단이 패하였다면 그 길로 부산은 함락됐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1950년 8월부로 종지부를 찍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예? 부산이 함락됐다고 왜 대한민국이 멸망하냐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각종 정부 조직과 행정기구가 다 있잖아요. 그게 다 괴멸됐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럼 나라가 무사할 리가 있나?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괴군이 패퇴할 때도 방호산의 육사단만은 부대 편제를 유지하여 복귀하는 괴력을 발휘했어. 전투만이 아닙니다. 그의 점령지에서 가장 많은 이민재판이 벌어져 수많은 학살을 저질렀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씹어 죽여도 시원찮을 만고의 역적놈이죠. 이 방호산이라는 놈은. 그리고 그 방호산은 바로 이 무정장군의 부하였습니다. 항일 영웅으로서의 이미지는 정말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이미 무정장군의 항일 영웅으로서의 공로는 끝장났어요. 더 말할 나위 없는 반국가 반민족 난신적자이며 만고의 역적으로 이미 전락했습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며 무정장군은 북한 영내로 후퇴했어요. 그런 그에게 김일성은 평양 방위사령관을 맡겼지만 백선엽 장군의 국군 1사단에 의해 10월 19일에 평양이 함락, 무정장군은 재차 패퇴하여 강계까지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패잔병들을 규합하여 6군단을 편성해 군단장 자리에 복귀했고 다시 7군단장으로 보직을 옮겨 맡았지만 패전의 책임을 누구에게라도 물어야 했던 김일성은 1950년 12월 강계에서 열린 전군회의에서 낙동강 방어선 공략의 실패와 평양 상실의 책임 및 불법 살인죄 등을 뒤집어 씌워 무정장군을 숙청, 그 자리에서 그는 견장을 떼이고 강계의 모란봉 지하극장 노역장으로 끌려가 작업하는 죄수들의 감독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항일 영웅 무정장군의 최후였습니다. 김일성의 이제 판결문이었죠. 대박인 건 이 글을 작성해 준 사람이 같은 연안파에서 무정을 싫어했던 김창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 이거. 이것이 김일성의 최초의 숙청이자 동시에 숙청의 묘기를 보여준 사건인데 이때 무정 혼자 숙청된 게 아니에요. 이때 숙청된 패전 책임자들이 연안파 김한중 무정, 소련파 김열 최규형, 남로당파 조진성 박광희 허성태, 빨치산파 김일 림춘추 최광, 이와 같이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그리고 김일성 자신의 빨치산파 중진들도 아낌없이 내어줬던 겁니다. 심지어 최광은 김일성의 당번병을 했던 인연으로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김일도 김일성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이 최광은 북괴군 총참모장을 오래 지내기도 했거든요. 김일성이 그런 최광을 같이 숙청해갖고 김일도 회의석상에서 손수 김일성이 직접 김일의 견장을 잡아떼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쇼를 했기 때문에 무정장군의 숙청은 어느 파벌도 부당하다고 입을 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일성의 모든 숙청이 이런 식이었어요. 끌고 가는 자리에서는 김일성 자신의 수족들도 같이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김일성의 수족들만 슬그머니 복직되고 다른 사람들은 영영 사라지는 방식이었으니 참으로 묘기 대행진을 방불케 하는 꼼수였죠. 이렇게 김일성 이전 또 하나의 장군이었던 무정장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최후가 총살설, 암살설, 병사설 등을 알려줬고 심지어는 그가 모란봉 지하극장으로 끌려간 것 때문에 지하 노예설이 돌기까지 했지만 엄연한 사실은 죄수들로 이루어진 노역부대인 수인부대의 대대장 또는 연대장으로 지하 노역장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좌천된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 그 자체인 대장정에 참가하여 완주한 유일한 조선인 간부였기에 그런 무정장군을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아니면 노동자로 전락시켰다면 중국 공산당이 이거는 뒷목 잡을 일이에요. 김일성도 차마 그 선까지는 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12,000km의 개고생이 자기를 살려줄 줄 어떻게 알았을까. 이후에 다른 숙청자들이 살아남으면 정치범 수용소, 대개는 처형,
잘 돼봤자 지방 협동농장이나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는 결말을 맞은 데 비하면 무정장군은 숙청된 후에도 그나마 최악은 아니었지만 화병이 도졌는지 곧 병에 걸렸고 대장정의 영웅인 그가 지하 노역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씁쓸했던지 중국 측에서 그를 넘겨달라는 요청에 따라 1952년에 중국으로 송환됐고 그 해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내파,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만주파의 모든 숙청자들이 영원히 지어진 것에 비해 무정장군은 1994년에 복권됐어요. 김일성은 자신의 자서전에서도 무정장군에 대해 훌륭한 장군이라 평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면 다냐 이 빨갱이 새끼야. 그리고 그의 유해는 북한 측의 요청으로 다시 북으로 송환되었어. 현재 평양 애국 열사릉에 조선인민군 장령 무정동지라는 묘비명으로 안장되어 있습니다. 해방 전에는 항일 무장투쟁사상 최대 최고의 수호를 세운 전쟁 영웅,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멸망시킬 뻔했던 만고의 역적이라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간 무정장군은 참으로 그 인생이 드라마틱한 비운의 역적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자명합니다. 북괴군 군단장으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침략한 적장이었다는 것뿐이에요. 그의 항일 경력은 인정해줘야 하겠지만 이미 그 보상은 북괴 정권에 참여하여 북괴군 군단장의 별과 견장을 단 것으로 다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통일 후에 반드시 그의 무덤을 갈아버리고 부관 참시를 하여 까마귀 밥으로 던져줘야 할 대역 죄인이자 난신적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게 누가 북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허허. 해방 후에 북한의 김일성이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했네 어쨌네 하며 마치 북한이 민족적 정통성이 더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항일 영웅 무정장군의 최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대 최고의 항일 영웅조차 김일성에게는 자신의 걸림돌, 청산해야 할 적폐, 숙청해야 할 반동분자에 불과했으니 과연 그쪽이 그렇게 거품을 물고 외치는 친일파 청산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심한 노릇이에요. 어째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숙청이라는 걸 하는 게 만국 공통인가 봐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반부패 운동으로 150만 명의 관료들을 숙청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씨 3대가 반동분자 숙청으로 무려 10만 명에 이르는 간부들을 숙청했는데 우리나라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폐악을 저지르고 있으니 문재인과 좌파 정권이 청산하겠다는 그 무슨 적폐란 자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자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조차 들 지경입니다. 설령 그들이 진짜 사회 악영향을 미치는 적폐들을 청산한다 할지언정 그들의 참 목적은 적폐 청산으로 이 사회와 국가를 더욱 부강케 하는 게 아니라 휘어진 소뿔을 바로잡다가 소를 쳐 죽이는 교각사루의 결말이 닥치지 않을지 적폐를 청산하려다 대한민국을 청산하진 않을지 참으로 우려스러울 뿐이죠. 이 사자성어를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동문서답. 동쪽을 문재인이 가리키면 서쪽이 답이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